자, 하여튼 뭐 1분 남았으니까요. 이제 뭐 수업이랑은 상관없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대검이니 뭐 이런 데 가서도 검찰청 가서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요새 이제, 보면서 항상 그 인권인이 이런 형법, 저는 헌법 교수지만 헌법 교수가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주장해야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만나보면 의외로 많은 형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추상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 존중에는 가해자도 인권 존중해야죠. 왜냐하면 절도한 사람의 목숨을 뺏으면 됩니까? 여러분, 절도한 사람한테 목숨을 뺏으면 됩니까? 그게 요새 뭡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죠. 무장 강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마약 거래도 해서 돈 벌었고, 요번에는 위조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죽음에 가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해자 인권도 어느 정도는 중요시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응보형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 입장에서 형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형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봤더니 성범죄의 상당수가 어떻게 되냐면, 성범죄의 상당수가 피해자한테 좀 돈 주고, 그다음에 법정에 와서 판사 앞에 와서 막 찌그러든 모습으로 약한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하면요, 형이 다 낮아요. 그래서 조두순도 12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조두순 같은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같으면 조두순 같은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요. 거기는 몇백 년을 때려버려요. 자, 이건 뭐에 기초하냐면 응보형이에요. 교육 안 되는 거예요, 걔네. 그런 사람들은. 더구나 상습적으로 성범죄한 사람, 또 재범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상들을, 제가 관상을 중시해서 20대부터 관상을 좀 봤는데, 사람들의 관상을 어느 정도 보면요, 사람들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인간은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원칙으로. 예외적인 사람만 바뀌어요. 왜? 어떤 사람이 그의 관습으로 습관, 인간은요, 이성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성보다는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이기적. 그 다음에 그 이기적인 게 이성과도 합치되는 영역도 있지만 합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범죄자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요, 이 습관이 된 이것에 대해서요, 응보역 관점에서 엄청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아예 너무 상습적으로 한 인간들은 못 나오게 막아야 돼요. 이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예방도 얘기했어요. 예방적 관점에서도 단순 교육형으로 가해자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입장으로, 가해자가 그러면 감옥에서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철개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나쁜 그 조직폭력교회 놈들이 감옥에 있을 때 막 회개하고 교회 다니니 하고 막 이랬는데 나와서 또 칼질하는 거예요. 쉽게 안 바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관점도, 많은 사람들은 교육에서 사람이 바뀐다라고 그래요. 그럴까요? 저도 이제 몇십 년 동안 교육을, 교육자로서 뭐 대학 교육이라서 해왔지만, 뭐 중고등학교랑은 좀 틀리죠. 그러나 제 생각은 교육으로서 사람이 바뀐다 생각 안 들어요. 교육으로 사람이 바뀐다? 근본적으로 바뀐다? 아니에요. 그건 가정교육이나 기본적인 인성 측면으로서의 근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요. 그게 습관이 돼요. 다만 행동을 어느 정도 자제시킬 거예요. 행동을. 교육하면 어떻다. 그런데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냐라고 나에게 물은다면 뭘까요, 여러분? 공자님은 교육을, 이건 공자님의 사고와도 관련, 공자님은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공자님은 설득을 하는 겁니다. 공자님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나쁘지, 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언어 내지 문자로. 근데 저는 그런 설득이 될까요? 나쁜 놈들이 설득이 될까요? 바로 한비자가 그래서 말했어요. 어떤 인간들은 그런 짓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서. 근데 이거에 반도덕적인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성에 문제가 있고, 또는 완전히 인간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뭔가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무런 잘못이, 환경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인간들을
설득으로 교육으로 하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한비전은 벌로서 유도해내겠다는 겁니다. 행위를. 자, 어느 게 맞는지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교육으로 사람을 바뀐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나쁜 김봉현 같은 이런 사기꾼 인간들한테 아무리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교육시켜도 그 인간은 또 사기칩니다. 전 사기꾼 말들 절대 안 믿어요. 제가 사기꾼들 실제 작업으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은 사기꾼 말 믿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형국을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제가 사기꾼은 어떤 인간을 제 어떤 친한 사촌 여자애가 너무 사기를 당했어요. 그 인생이 망칠 뻔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안쓰러워서 너무 착한 여자예요. 그래서 걔를 구해주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사기꾼으로 집어넣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사기꾼을 만나보니까 저도 사기당하겠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저는 사기꾼들의 그 경험 때문에 사기꾼은 절대 안 믿습니다. 사기는 입에 나오는 인간마다 말마다 거의 거짓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이유로 김봉현이라는 사기꾼, 시대의 사기꾼 말을 그렇게 믿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정의의 편에 섰고 힘 있는 쪽에 대항했고 약자 편에 섰던 사람 말은 왜 안 믿죠? 응? 지금 형국이 그런 겁니다. 사기꾼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몰라요. 사기치는 사람은요. 저는 왜 사기당하나 했는데 얘가 만나보니까 저도 당하겠더라는 거예요.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이랑 사기꾼이랑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인과 사기꾼들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자, 그래서 저는 사기꾼을 그때 몇 년 동안 접하면서 모든 것 자체가 말이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기 중에 고도의 사기꾼이 지금 김봉현, 옵티머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또 정치인들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정치인들 말 들어보면 뭐 하나 진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제 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 경험하겠지만 한번 제 말에 유념하기 바래요. 사기꾼들. 자, 그러면 일단 자, 형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 형법의 첫째는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하는 건데 형벌은 뒤에 하고요. 범죄의 성립 요건. 우리가 범죄가 뭐가 죄가 된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범죄가 되느냐? 우선 첫째, 구성 요건 해당성. 구성 요건, 즉 법조문에 써 있는 거. 한마디로 법조문에 써 있는, 조문에 써 있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집에서 한번 형법을 보세요. 그러면 살인죄는 그랬을 때 살인이라는 거. 살인이 무엇이지? 이거야. 살인죄를 저지르면 몇 년 이상의 죄를 처한다. 이게 형벌입니다. 그랬을 때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돼. 두 번째는 이것이 위법해야 돼. 법에 어긋나야 됩니다. 세 번째, 책임. 다른 말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돼. 비난. 요 세 가지 요건이 돼야지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적악사유, 책임. 이 세 가지가 돼야지만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 오늘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구성 요건 해당성. 즉 조문에 살인이면 살인, 폭행이면 폭행, 강도, 강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범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려면 첫째,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어요. 주관적. 자, 우리가 앞에 민법 하면서 민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무과실 책임 이런 얘기했죠. 과실 책임의 원칙 앞에다. 민법의 중요한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의는 의도적으로 한 거고 과실은 실수죠.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고의는 의도적으로 한 거고요. 과실은 실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민법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할 뿐 아니라 실수한 것도 다 책임져요. 내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실수한 거. 자, 그런데 형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혹시 끝날 쯤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도 책임을 집니까? 고의만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으면 제가 좀 이걸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형법은 고의만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과실도 책임을 원칙적으로 집니까? 안 했나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우리가 민법에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근대 3법의, 근대 4법의 중요한 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 정의 때문에. 그래서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한다. 두 번째, 계약자의 원칙. 그러나 계약 중에서도 우리가 불법적인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 도박, 기타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민법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합니다. 손해배상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손해배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자,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는 고의과실로 하고 그 다음에 위자료 같은 건 적다. 얘기했었죠? 했나요? 안 했나요? 위자료는 적다. 했어요? 위자료 액수를 우리 너무 적다.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 했죠? 징벌적 손해배상 했나요? 안 했나요? 징벌적 손해배상. 즉 외국은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나 큰 기업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때린다. 실제 손해가 1억 나도 100억을, 10억을 때린다. 이런 거.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했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어요. 한번 써보세요. 자, 물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안 했나요? 예,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건데 이건 민법에서 바로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닌데 나온 김에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민법에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가습기 살균 사건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가습기 살균 사건 들어봤죠? 응? 들어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근데 그걸 판매한 업체들은 중소기업이었나요? 아니면 믿을 만한 대기업이었나요? 판매에서 가습기로 인해서 죽거나 폐가 손상이 돼서 평생 이렇게 가게 된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이었나요? 중소기업이었나요? 대기업. 즉 이런 거예요. 대기업. 사회적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신뢰를 어기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전 만약에 이번에 옵티머스나 라임 사건을 추미애 장관은 야당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몇십 년 동안 경험한 결과로 여러분 보세요. 옵티머스와 라임을 야당이 옵티머스와 라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라임과 옵티머스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야당 정치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야당과 막 옵티머스 라임이 사기고 기타 부족한데 이걸 야당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자꾸 야당 정치인들이 얘기하니까 전 비리 받은 사람 처벌해야 돼요. 야당에서 옵티머스나 라임의 그런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뭘지 해석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런 데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은 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친여당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로비한다고요? 여당 의원들이 여당 출신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봐준다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만약에 덮은 증거가 있었다면 이건 필히 여당과 관련된 의심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중심일까요? 청와대일까요? 일반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항상 외치는데 일반 행정부의 공무원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까요?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잡을까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누가 잡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한다고 올렸어요. 청와대 사람들이 그어버리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나오면요 장관이고 뭐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현 정부 들어서 제가 이제 관료들도 만나보고 많이 해봤는데 옛날 정부들의 MB나 박근혜 때도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 근데 거기서는 장관, 차관, 국장 요 정도까지 많이 컨트롤했어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된 게 장관, 국장, 과장, 사무관 내지는 많은 정책들을 엄청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선하다 이렇게 보는데 선한 점도 있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선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집권 세력들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덮어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큰 프레임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야당 받을 수 있어요. 내 말은 뇌물. 왜? 야당이 문제 제기 안 하게 하려고. 여당이나 이런 해친 여권 세력들이 잘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대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잘못을 비판 못하도록 입막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도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도는 여당, 친여권 세력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냐. 제 경험으로 다녀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그런 데 가면 좋겠죠. 거기 안 가더라도 각종 공사냐 각종 무슨 무지무지하게 하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에 있어서 감사만 해도 몇 억에다가 기사 딸리고요. 항공비 나오고요. 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외에도요. 이사짜리.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요. 저는 그런 데 안 해요. 기웃거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사 같은 거 또 사회이사 같은 거 하면요. 그냥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그냥 월급으로. 제가 월급에 세금 다 제하면 한 500 나와요. 한 20년 된 교수가. 근데 거기 가서 끼적끼적 정치권에 줄대 갖고 뭐 감사나 이사, 또는 기업의 사회이사 이런 거 하면요. 제 월급의 반을요. 대충 한두 에 가서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그런 유혹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내가 그런 데서 그걸 받기 시작하면요. 말을 못 합니다. 나는 입 닫혀야 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야 돼. 왜 그런 짓을 하죠? 저는 내 정당한 제 월급 받고 그 외에 저는 투자해서 벌어요. 제가 리스크 감당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벌어요.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자신도 있어요. 그게 당당한 거지. 그런 인간들 밑에 가서 기웃기웃대면 떡고물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돼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생각했다간 여러분 큰 착오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이런 대기업들이 신뢰를 얻은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잘못을 하면 대기업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가진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이 잘못을 하면 미국에서는 그 사람 잘못이 1억 원 정도 손해라면 1억 원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곱하기 10배, 100배를 때려서 아예 대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엄청나게 하기도 다 뺏어갑니다.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사실은 이혼하면서 저번 시간에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어떻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혼하면서 위자료가 적다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나라 이혼하면서 이혼하면 이혼의 효과의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 그죠? 양육을 안 하는 사람은 면접 교섭을 하겠죠? 자 근데 위자료가 되게 적다고 그랬죠? 근데 미국은 위자료가 무지무지 큰데
저는 그게 바로 미국의 선진국이라고 보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 중요한 왜 손해배상을 더 많이 하느냐? 여기에는요. 물질적인 손해 외에도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정신적 충격. 믿었던 사람한테 당한 충격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도요. 문재인 정부랑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진실해 보였고요. 그리고 가족도 없었고요.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가족 비리나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손혜원서부터 김정숙 여사의 뭐 어떤 사람들이 뭐 한다는 얘기서부터 말도 많고요. 아들 문제, 딸 문제, 방콕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혼자 아닙니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박지만 씨라고 하는 자기의 유일한 남동생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남동생조차도 청와대를 못 오게 만들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여자는 아버지 때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친인척은 끊어버렸지만 누구랑 연결됐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에게 연결됐어요? 최순실에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믿었는데. 바로 이런 배신감에 의한 정신적 피해. 이거 큰 거예요. 대기업도 믿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거에서 미국은요. 이 위자료, 이 정신적인 걸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로해 주는 거. 이 금액이 커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가 어린 개를 요새 큰 개가 형법에서 있다고 하겠지만 물려 죽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개값 얼마다? 뭐 새로 강아지 한 마리 사는 건 3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해서 30만 원에다 플러스 알파 조금 줘요. 위자료를. 미국 같으면. 얘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한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수가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액수가 물질적인 것만 딱 하니까 개 가격 얼마 나오죠? 그 다음 위자료가 약해요. 이거 무지무지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큰 틀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정신, 배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인 게 이겁니다. 정신국.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거. 사람이 한 사람이 돈 얼마 받고 얼마 쓰고 이거 상에서 이걸 중심으로 가요. 이게 어느 게 더 맞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정신적. 이혼할 때 위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큰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구성 요건에서 민법은 고의풀 아니라 과실, 실수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신적이든 뭐든 적다고 그랬죠. 그런데 형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고의가 원칙, 고의가 원칙적으로 고의만이 원칙이에요. 즉 실수로 죽여서는 안 돼.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만 범죄가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고의로 한 것만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어떤 경우냐? 다른 건 별로 안 돼요. 자, 예외. 자, 요거 가지고 재밌는 개사례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외는 뭐냐? 생명, 신체.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앞으로 여러분 교통사고 관련돼서 보면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교통사고는 대부분 처음 나올 때 누굴 죽여버릴까 해서 죽입니까? 아침에 나올 때 누굴 죽여버릴까 하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런 인간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대다수는 뭐예요? 교통사고는 대다수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응?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교통사고는 다 과실이죠. 대부분이 과실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사고 없기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일 때는 과실, 치사. 치자가 들어가죠. 치사. 죽을 때는 과실, 치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과실, 치사, 치상에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 문제 관련돼서 시끄러웠던 사건이 뭡니까? 이 과실, 치사, 치상은 의도적이지 않아요. 실수로 죽였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그죠? 민식이법. 그 다음에 무슨 법. 그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런 것도 다 뭐와 관련되냐?
그 부모들은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TV 나와서. 죽은 사람은 하나의 생명이 죽었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걔가 얼마 정도 이게 아니라 부모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 정신적으로 얘를 잃어버리면 완전히 사람들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제가 아까 응보역이나 교육하면서 아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항상 그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남의 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런데 이 부분의 형량이 낮았던 거를 높여버린 게 민식이법이에요. 그럼 뭐냐? 원래부터 생명, 상해, 신체, 상해라는 겁니다. 상해. 그래서 치사, 사망한 거, 그 다음에 치상, 이런 거. 요럴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자, 근데 요거 관련해서 재밌는 사례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 개와 관련된 사건인데, 자, 요 고의를 좀 설명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고의를. 자, 원칙적으로 주관적으로 고의라고 했어요. 자, 고의. 근데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 썼던 건 썼다고 하고, 고의. 자, 고의. 자, 고의를 위에다 적을게요. 근데 여러분이 밑에다 쓰면 됩니다. 이제 고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확정적. 확정적은 내가 누구를 칼로 찌글러서 죽이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딱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계획적. 자, 그럼 두 번째.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미필적.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이게 누구를 확실히 계획적이진 않아요. 의도적이진 않아요. 확실히. 의도적이진 않아요. 의도적이진 않습니다. 확실히 뭔가 하겠다는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미필적 공의는 사망했다면 그런 결과가 사망이든 상이든 발생의 용인이란 말이 나와요. 용인. 용인은 뭐냐? 간단해요. 용인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지. 용인이란 뭐다? 여러분 여기다 간단히 쓰세요. 공간이 적어서. 결과 발생에서 용인은 그럴 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이에요. 용인이라는 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즉 아예 처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또 누구 뭐 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나 결과 발생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과실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가 그냥 뭐 죽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정도예요. 약한 정도의 고의입니다. 자, 이 확정적 고의는 누구를 확실히 죽여버리는 건데, 자, 예를 들어줄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로또와일러와 서울의 강서구인가요? 화곡동 어디서 로또와일러가 풀려갖고 조그만 그 개를 물어 죽인 사건 봤나요? TV에서요. TV에 몇 번 나왔었는데요. 시커먼 로트와일러 알죠? 로트와일러라고 하거든. 로또와일러라고도 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귀 늘어지고 입 크고 막 무섭게 생긴 시커먼 꼬리 자르는 거 알죠? 이 로트와일러를 산책하는 사람이 개를 오다가 개를 목줄을 제대로 안 해갖고 개가 뛰쳐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는 행인 여자를 물고 모두 했을까요? 개도 물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첫째, 그 아줌마를 문 거는 그 로또와일러 주인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 아줌마와 개를 물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개와 아줌마를 물 생각으로 개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아줌마의 경우에는 과실치사 치상이 있으니까 아줌마의 신체니까 아줌마 죽지는 않았어요. 과실치사는 돼서 형사처벌은 돼요. 근데 개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죠? 강아지는? 자, 개에 관해서는 로또와일러 주인이 개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손해배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뿐 아니라 모두 된다고 그랬죠? 과실도 된다고 그랬죠. 그건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했든 실수했든. 자, 그런데 문제는 형사처벌로 관련돼서 예외적으로 생명 신체의 경우만 과실치사 치상인데 개가 우리 생각하는 생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생명 신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로또와일러의 주인은 의도적으로 개를 물어 죽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건 실수로 했다면 아줌마 문 것까지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개는 우리가 이걸 개가 죽었을 때 혹시 무슨 죄라고 들어봤어요?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왔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개가 죽었을 때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재물손괴죄라고 그래요. 재물손괴. 그러니까 사람의 재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차이점이에요. 외국에서는 개는 하나의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큰 그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는 재물로 봐요. 자, 근데 재물손괴죄는 생명신체 아니죠? 그럼 만약에 과실로 손괴를 하면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형법은 고의만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질 세다 보니까. 그럼 과실 손괴는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과실 손괴는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잘 생각 안 나면 사람의 생명 신체가 아니면 처벌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돼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과실치사도 했지만요. 또 하나가 이건 뭐 여러분한테 이건 실생활에는 뭐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과실한 것 중에 생명 신체와 관련돼서 또 어떤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생명 신체를 바로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해서 사람 생명 신체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어떤 게 있죠? 뭐죠? 아, 태아? 아닙니다. 태아 말고요. 유산? 아니요. 물론 유산도 상해가 되죠. 음주도 실수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음주운전도 실수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고의죠. 그러나 사람을 치게 되는 건 실수가 되는데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생명 신체에 많은 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요새 보면 뭐가 됩니까? 담배도 있겠지만 담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담배 피던 사람이 그냥 쭉 던졌어요. 던졌습니다. 그럼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땅바닥에서 꺼지면 들어온 거죠. 불이 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과실, 치사, 치상 말고 실화죄라는 게 나와요. 실화. 실화. 화, 불, 실수. 그래서 여러분 실제는 방화라는 거 있어요. 방화범. 방화범 의도적으로 막 기름 끼우고 이런 사람이야. 고의로. 이건 명확해. 방화. 근데 실화는 담배 같은 사람 불이 나는 거. 이런 건 실수가 돼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돼요? 담배 짬부로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남의 집에 던졌다가 잘못해서 거기다 불 붙으면요. 실화죄로 이건 처벌됩니다. 이거 왜? 생명신체와 관련되니까. 아시겠어요? 생명신체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실치사, 치상의 원칙이지만 실화죄 이런 것도 일종의 생명신체입니다. 그러나 아까 과실 손괴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처벌되지 말아야 되나요? 처벌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재산상 손해배상만 하면 되나요? 한 가족인데요. 딸, 아들 같은데요.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옛날처럼 뭐 개 잡아먹고 말이야. 복날이 뭐 없어지고 막 이런 건 몰라도 자식처럼 몇 년 키웠는데 걔만 보면 행복했는데 외로움을 달랬는데 집에서 완전히 침대에서 같이 사는데 단순히 돈 딱 한 3, 40만 원 받으면 되나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상하죠? 정신적 위자료도 우리나라 적다고 그랬죠? 적어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 우리나라 정신적 위자료가 너무 적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 관련돼서 그때 언론에서 나왔던 게 뭐냐? 그 로또와일러 주인이 이런 일이 한 번이었다? 아니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봤습니까? 이런 일이 처음 벌어졌다면 과실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측이 안 돼서.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서 이전에도 사람을 물고 강아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거의 상습. 그래서 제가 김봉현이든 사기꾼들에 대한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과거에 상습적으로 했던 인간들이에요. 자, 그럼 이 개가 과거에도 그런 걸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벌어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순 과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확정적이진 않겠죠? 나올 때부터 누구 물어 죽인 건 아니거든요? 미필적 고의로 볼 수는 없나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확정된 고의는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미필적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자, 이 문제 가지고 경찰에 갔더니 손괴죄는 과실이 없다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올리고 언론에 했어요. 제가 보기엔 경찰이 잘못된 겁니다. 자,
과거에 여러 번 이런 일이 했었다라면 그 위험성을, 자,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가능성을 알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는 게 용인이에요. 이건 용인했다고 봐야 됩니까? 했다고 보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용인했나요? 용인하지 않았나요? 용인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빗발치니까 그 경찰서도 수정해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 왜? 손괴죄는 고의에 의해서만 처벌됩니다. 형벌은 그렇게 세기 때문에 고의만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 수사권 조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수사권 조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검찰과 경찰을 양쪽을 만나본 결과 경찰도 문제가 많아요.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에 잘못 가면요, 정말 제가 보면 경찰이 제대로 이런 법학 지식이 제대로 있는가라는 게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괴죄 문제도 그 집주인 입장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 번 그랬었는데 알면서도 이놈이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 이 사람이 더 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필적 고의에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건 가능성을 인식 못했던 거예요. 그럴 리 없지, 이런 얘기. 그러면 가능성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필적 고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 자, 이런 또 우리 사회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저도 단독에 사는데 단독이나 이런 데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들을 보면 축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축대가. 근데 축대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축대가 무너진 건 과실이에요. 과실에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거나 하게 되면 과실치상, 치사는 되죠. 그러나 거기에 차를 세워놨다. 축대가 무너졌다. 이건 뭐가 됩니까? 과실 손괴가 돼야 안 돼요? 과실 손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전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형사처벌은 안 되고 뭐만 가야 돼요? 손해배상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갔고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로 가야 될까요? 사람이 다쳤어요. 과실치사입니까?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까? 다치거나 죽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내지 상해가 되는 겁니다. 형벌이 높죠? 고의부당 과실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앞에 반이랑 진도를 대충 맞춰지는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은 또 원래 중간고사인 줄 알고요. 공교롭게 제가 국회에서 하는 거에 일정을 잡아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반은 화요일 날은 조금 수업을 못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진도를 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좀 늦었던 걸 좀 빨리 하면서 진도가 대충 맞춰졌습니다. 참 희한하게 1시간 딱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다음 주에 여러분은 수업을 하고요. 다만 제가 11월 4일 날, 일단 11월 4일 날, 원래 우리가 수업이 3시부터 시작하는데 3시까지 어디 학술대 또 토론이 있어요. 근데 제 말은 딱 왔을 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정상 수업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4일 한번 제가 어차피 중간고사 때 대비해서 한번 쉬기로 했던 게 있었는데 그렇게 쉴지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요. 미필적 고의 그 문제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 앞에 있었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고의나 과실이나 주관적인 거는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로 고의인지 과실인지 알죠? 아까 제가 봤듯이 앞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밝혀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막 때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인의 확정적 고의입니까? 미필적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야구 몽둥이 큰 걸로 머리를 막 세게 때렸습니다. 이건 확정적입니까? 미필적 고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건 확정적 고의죠. 자,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다리만 때렸어요. 다리만 때렸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때렸는데 다리가 맞으면서 다리 뼈가 부러지면서 이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 죽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다리를 때렸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면서 얘가 넘어지면서
해서 다쳤어요. 이건 뭐가 될까요? 미필적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미필적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일반적으로 다리를 때렸다면. 자, 이 부분은 과실일 수도 있고 미필적 고의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진다고 죽지는 않아요. 과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노인들, 그 다음에 아까 임산부, 기타 이렇게 약자들의 경우에는 다리를 부러뜨리면 넘어져서 죽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죠. 제 말은 뭐냐? 고의냐 과실이냐의 문제는 객관적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냥 내심을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객관적 고의니 이런 얘기는 과실인지 확정적인 거는 객관적인 칼을 들고 자 물어봅시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아까 그 로또 와일로 죽인 사건도 객관적 행위로부터 그걸 추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칼로 심장을 찔렀어요. 이건 뭘까요? 칼로 심장을 찔렀어요. 여기를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고 죽지 않더라도 이건 뭐예요? 확정적 고의로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칼로 물어볼게요. 다리 아킬레스건을 잘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칼로 아킬레스건을 잘랐어. 어떻게 되죠? 못 걸게 되죠. 자, 근데 그때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칼로 찔렀으니까 뭐예요? 살인은 아니라 상해입니까? 근데 내 말은 칼로 다리를 찔렀는데 다만 아까는 여기 가슴을 찍었으면 확정적 살인의 고의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칼로 다리를 찌르면 확정적으로 이거는 미필적 고의는 아니죠. 확정적 고의로 상해는 돼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판결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킬레스건이랑 이 허벅지 살을 잘랐는데 외진돼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피가 나서 또 걸을 수도 없어서 죽었어요. 그럼 이거 과실치사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상해치사라고 그래요. 확정적으로 앞에서부터 과실이 아니라 상해는 확정이고 결과가 이제 치사인데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난 건 살인으로 우리가 아니라 상해로 봤죠. 자, 이 문제를 과거에는 당연히 상해로 봤어요. 상해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폭들은 일반적으로 칼을 가슴이나 이런 찍으면 죽게 되니까 다리를 잘라요. 왜? 피를 내서 아주 그냥 무서운 창고 같은 데서라든지 아주 먼 장소에서 또는 그 높은 데서 굴러서 밀어버리면 사실은 단순은 상해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외딴 곳에 있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돼야 되냐? 그럴 때는 사안에 따라서 또 확정적 고의로 볼 수 있죠. 조폭이라면. 근데 일반인이라면 홧김에 그랬다면 일단 그거는 확정적 고의가 살인의 고의는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걸 가지고 보게 됩니다. 자, 거기 그렇게 하고요. 우선 출석번호, 출결번호 제가 불러줄게요. 자, 5692. 자, 5692입니다. 출결번호 입력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내용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정상 수업합니다. 대신 11월 4일 한번 단축 수업을 하거나 약간의 그럴 수 있다는 거 좀 양해를 미리 구하고요. 다음 시간에 위법성 저각사유. 인터넷만 쳐도 다 나와요. 조각사유. 거기에 보면 정당방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인데 정당방위, 정상행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조각. 책임에 대해서는 비난